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가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꼭 이제 우리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된 나라 안보 소식에 좀 급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 남아시아 지역은 가끔씩 그래 거기 요즘 무슨 일 있어 하는 정도의 관심이 일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시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그래 지난번에 그 일 이번엔 또 어떻게 됐나 하는 관심도 갖고 있어서 종종 남아시아 인도 안부를 우리가 물어보고 있죠. 오늘도 인도에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강성령 교수님 모셔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인도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고 해서 3프로 니들 연락 잘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일 하나 있으니까 내가 얼른 가서 얘기해 줄게 해서 오셨어요. 언제나 우리 귀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강성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에서 요즘 선거가 하나 있는데, 예, 뭐 선거 있을 수 있지, 뭐 선거 없는 나라가 어딨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상징적이고, 예, 중요하고, 예, 이거 우리 한번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예, 그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처음으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BJP라는 정당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힌두 국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버무려서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음식은 버무려서 먹을만 하면 되는 거니까. 퓨전 한식 같은. 예. 그 방식으로 모디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는데 처음으로 네. 과반을 차지를 못했어요. 작년 단독으로. 선거에서. 예.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안드라프라데시에서 16의석 그리고 비하르라는 주에서 12의석을 가진 지방 집권 정당들이 힘을 보태줘서 모디랑. 집권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그 12의석을 보태준 비하르 선거가 금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정이라고 하면 옛날 기억으로는 떠오르는 게 DJ와 JP의 연합 그런 겁니다. 요 정도가 연정이었는데 예. 그걸 우리 측으로 하면 JP의 고향인 충남 지역에서 선거가 있었다. 어떤 선거 하나가 있었다.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데 그 주 선거는 주의회 선거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 자체가 의원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예. 주 권력을 갖는 주 총리는 주의회 선거 다수당 총재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하르 주에서 만약에 연정 파트너가 권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위기가 오죠. 왜 그러냐면 중앙으로 파견하는 국회의원은 다릅니다. 40명 의석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방의회는 의석이 200 몇 석이 있으니까 다른 선거긴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고요. 다르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비하르는 인도 최악의 주입니다. 정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델리에서 비하르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호텔 프론트에서 저한테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안에서도? 인도 안에서. 인도 사람들도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예. 왜 그랬는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실미도 이런 조그만 데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할렘 같은 곳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데예요. 지역 전체가요? 예, 지역 전체가. 비하르 전체가? 전체가. 야.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해하면 인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둘째, 그곳을 지배하는 구조는 카스트 정치였습니다. 카스트별로 자기 카스트 사람에게 몰표를 줘요. 선거를 하면? 예, 선거를 하면. 그런데 카스트는 인구 조사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항상 거부했어요. 왜냐? 관악구의 강씨가 5만인지 7만인지 몰라야 대략 강씨랑 이씨랑 서로 협상도 하고 뭐 할 텐데 조사해보니까 정확하게 관악구 강씨가 8만 9천 명이고 이씨는 3만 2천 명이야. 그럼 강씨만 해면 되겠네. 예. 이씨랑 내가 왜 손을 잡아? 그렇죠. 전에 가이 자식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지금까지 독립 이후로 한 번도 카스트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그 카스트 정치의 극단적인 형태가 드러나는 지역이 비하르였어요. 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를 치면 고향 사람한테만 투표하는 지역 예. 감정이 아주 치열한. 예. 그런데 음. 파키스탄하고 핵전쟁 갈 뻔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 와중에 BJP 모디가 이끄는 중앙 정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슬그머니 카스트 인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모디도 카스트 정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연결돼요? 카스트 조사를 중앙 단위에서 한다는 말은 전국에 있는 카스트 조사를 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예. 어느 카스트 몇 명인지. 그러고 나면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힐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카스트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대충 뭐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서로 협상도 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숫자가 딱 정해지면 이 카스트가 유권자 몇 명이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사네. 그러니까 TK만 뭉쳐도 우리 과반해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고 나면 계산이 달라지죠. 아예 정치 문화가 달라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선거구 구획할 때부터 이미 논리가 딱 달라지죠. 서로 그렇겠네. 야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쪽이 이시가 90% 되네. 그렇겠다. 야 이렇게 하면 이시가 40%까지 떨어지는데 야 강씨 입장에선 그럼 이렇게 갈라야지 왜 이렇게 갈라? 싸울 일이 많아지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걸 하겠다고 했어요. 명분은 무슨 인구 조사가 경제의 기본이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했을까요? 핵전쟁 날까 말까 몰라.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핵폭탄이니까 발표를 해도 관심을 못 받았어요. 카스트 제도를 카스트 센서스를 하겠다는 발표를 4월 30일에 했는데 네. 5월 초에 신두르 작전으로 파키스탄을 공습했잖아요. 네, 인도가. 네. 모두 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조용히 발표한 거예요. 먼저 발표했는데? 예.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왜? 언제 공격할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 나나 이게 다 관심이지. 그래서 오케이. 예. 그러면 그 발표를 왜 했을까요? 바로 모디 총리가 카스트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서 나도 카스트 정치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카스트 정치라는 건 특정 카스트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적으로 돌려도 정치할 만하다. 그렇죠. 아니면 필요하면 카스트들끼리 묶어서 그 카스트 민원을 들어주고 다른 카스트는 우리 둘이 힘잡고 쟤를 적으로 돌리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강씨하고 이씨가 인구조사에서 7만 3만이면 정씨가 5만이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정씨가 좀 낫긴 한데 정씨는 강씨한테 꿇고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7만 5만이면 버텨볼 만한데 싶으면 서로. 나는 얼른 이씨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갈라치기 정치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 갈라치기 정치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 정부는 독립 이래 한 번도 카스트 센서스를 안 했던 거예요. 예.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그렇게 갈라치기 정치가 나쁜 거지만 그거를 해야 내가 계속 집권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인도 정치 판이 바뀌는데 작년에 모디가 과반 확보에 실패하니까 개헌선 3분의 2 의석을 당연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불안했구나. 모디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년 비하르 선거가 결정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예, 그걸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 11월에 드디어 비하르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와, 이거 재밌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구로 치자면 12대 1로 모디가 이겼습니다. 모디가 이겼던 건 모디의 선거 전략이 이번에 그 카스트 계급 갈라치기였어요? 예, 같이 했죠 그걸. 그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카스트가 1, 2, 3, 4가 있으면 1번, 2번한테만 표를 받는 공약을 하든가 아니면 4번만 겨냥한 얘기를 해서 3번을 자극하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했었으면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 카스트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선거운동을 해냈습니다. 예. 비하르에서. 예. 그렇게 열악한 비하르에서 경제발전 아젠다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 정치는 10년 주기로 바뀌는 상황이 맞고요. 이제 작년에 바뀌었던 게 10년 주기입니까? 아니면 20년 주기입니까? 물을 때 주기는 주가 사이클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나봐야 압니다. 그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는지 내려가는 사이클이었는지 주가는 그렇지. 예, 어느 기간의 사이클이었는지. 그런데 정치도 변곡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선거가 2024년이. 그런데 이 변곡점이 진짜로 10년 주기 사이클의 변곡점이었는지 아닌지는 금년 비하르 선거를 보시면 압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인 거예요. 뭐다? 이제 10년 주기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냐 20년 주기냐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무슨 그런 거 의미냐면 20년 주기라고 하면 집권하고 있는 모디는 앞으로 20년간 안전한 거잖아요. 그거야 임기에 달렸지 무슨 주기가 있어요? 예,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정치판이 경제 발전 네. 이걸로 20년 주기다. 그러면 모디 총리가 경제 발전 브랜드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거할 때마다 모디가 이기겠죠. 아,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시하는 어떤 아젠다가 요게 지금이 뭔가 있는데 그게 10년 갈 건지 20년 갈 건지 그게 중요하다. 예. 그게 얼마나 갈지 어떻게 해요? 가봐야 알지. 예. 그런데 그거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확인이 이번 되는 선거에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좀 재밌게 해봐요. 한번 좀 재밌을 들어보시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예. 비하르 주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동쪽, 북해, 북쪽 끝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팔 근처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붓다가 태어난 곳 말고 그 외의 불교 성지는 거의 다 비하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도로 관광 가시는 많은 분들이 불교 성지 순례를 찾아서 관광을 가세요. 그 동네로. 그 말은 그분들은 미국 가서 뉴욕 할렘만 보고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다 할렘인 줄 아는구나. 할렘인 줄 알아요. 아, 그러다 보니 인도가 약간 왜곡돼서 전해지는 면도 있겠네요. 심각하게 왜곡이 되죠. 그것만 보고 오니까. 그것만 보고 오니까. 왜냐? 불교 성지는 다 거기 그렇게 있으니까. 네. 자, 첫째, 비하르가 왜 중요하냐? 인구로는 2위입니다. 인도 주들이 여러 개인데 예. 인구로 2위고요. 비하르 인구만 1억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인당 명목 GDP가 비하르가 810달러예요. 1인당 810달러인데 인도 평균이 2,778달러입니다. 야, 비하르 아니었으면 3,000달러였고 인도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한 3분의 1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전 그렇죠. 다른 그렇죠. 나라 다른 동네 비해서 예. 평균이. 그러니까 거기는 정글인 거죠, 그냥. 그다음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다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3년, 24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비하르가 네. 얼마냐? 9.2%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이게 정상화 과정을 겪으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 변화의 와중에 있는 주가 비하르니까 비하르 선거는 항상 뭐라고 불리냐면 인도 정치의 풍향계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왜 그럴까요? 인도 전체가 그런 나라라서 그래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카스트와 개발 아젠다와 농민들의 여론과 나쿠 지역의 여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지역이 비하르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힌디어를 쓰는 인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을
표본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그만 인도 미니어처 같다 여기 보면, 오케이,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인도 정치의 풍향계인데 2024년에 니티 아욕이라는 인도의 정부 기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실세 기관입니다. 재경부는 아니고요. 옛날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담당하던 기획예산처. 한국의 기획예산처 있었죠. 예. 거기가 간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세 기관이에요. 아직도 인도에서. 여기 사람들은 약속 잡으면 펑크냅니다. 안 만나줍니다. 아, 콧대 높아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악한 바로 인도 빈곤층의 16에서 25%가 비하르에 삽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거죠. 이 한 주에 전체 빈곤층의 최대 25%까지 산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은데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타지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비하르 선거는 타지에 와 있는 노동자들의 돌아가서 선거해야 되는. 자기 고향의 의사결정하고 그러네.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부재자 선거를 우리나라처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요? 이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한데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사람이 많은 동네는 그 고향 동네의 정치 풍향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도 경상도 사람 많은 지역과 전라도 사람 많은 지역이 따로 있죠. 다르죠. 그것도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초적으로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비하르 주 바로 밑에 다른 주가 또 있어요. 이 주 이름이 자르칸트 주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2000년에 비하르에서 갈라져 나온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2000년까지는 비하르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경기도였다가 충북으로 편입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르칸트를 알아야 비하르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르칸트가 1인당 GDP가 1,600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하르가 810이고 인도 전체가 2,778이라고 하면 중간이네. 조금 더 낮죠. 그렇죠. 비하르보다. 갈라져 나온 이유는 뭐냐? 이 자르칸트 주가 4,060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많지 않은 주인데 핵심은 여기는 인도 원주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26.2%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아니면 뭔데요? 우리 호주나 미국 가시면 원주민이 있잖아요. 인디안들. 호주에도 어버리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도에도 있어요. 원주민, 숲에 사는 사람들. 그걸 아디바시라고 그래서 ST, Scheduled Tribe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호 대상인데 그 사람들 비중이 26.2%고 이 사람들 규모가 860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에 우리 독립시켜달라. 이 엉망인 비하르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왜냐 산악지역이에요. 이쪽은 고원으로 높아요. 근데 비하르는 원래 겐지스강 유역에 농사짓는 지역이라 수해가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주민이야. 원래 많은 고원 수가. 지역에.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 인도 광물 생산량의 40%를 자르칸트에서 생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러네. 근데 비하르는 엉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원주민이야. 근데 광산 개발한다고 우린 쫓겨나. 토지 수용하면서. 근데 비하르 주에서는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광산 개발해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미치겠어. 그러니까 독립시켜줘 계속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에 BJP가 집권할 때 모디 총리는 힌두 국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민들 차별한다라는 여론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슬림 차별하고. 근데 선거에 다가가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차별 안 해.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가서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시켜줄게. 그래서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언제요? 2000년에. 2000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하르 입장에선 음. 야 광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여기를. 자르칸트를 떼내면 뭐가 남아요? 안 그래도 못 사는 비하르가. 예. 마치 일이 그렇게- 강원도에서 카지노 있는 정선만 따로 우리 맞습니다. 정선 특별시 만들어줘. 예, 아니면 관광객들 오는 해변 지역만 따로 그래. 빼서 만들고 속초 나머지 특별시 만들래. 강원도에. 그러네. 그런 거 똑같네. 그러면 강원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지. 그렇죠. 그런데 못 막죠. 그건 중앙정부에서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예. 민족이 자, 다르다 하니.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명목 소득 기준으로 그 빈곤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자 빈곤층 비율이 인도 전체의 14.96이라고 나오는데 비하르가 33.76이 찍히고요. 자르칸트가 28.81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자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타밀나두는 맨 아래 남쪽 아래에 있어요. 예. 몇 찍혀 있냐? 2.2가 찍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빈곤 가난한 비율이. 예. 그런데 이번에 HD 현대조선소도 타밀나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죠. 왜냐? 산업 기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집 더 잘 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자 진보 진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다면 빈곤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돈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행복도 이런 거 예, 따져봐. 행복도 뭐 그러니까 그래. 만족도 퀄리티 좋아요. 의료 뭐 이런 거 다 오케이. 그래서 알카이어 포스터 방식으로 만든 다면 빈곤율 조사 자료가 다음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인도의 다면 빈곤율 기준으로 빈곤층이 25.01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비하르는 51.9고요. 자르칸트는 42.2입니다. 더 심각하네. 예, 그런데 따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잘 현대차 사는 동네. 나가 있는 따밀 4.9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 바꿔도 똑같이 어렵고 그러네요. 양극화는 예. 똑같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1인당 GDP가 인도 전체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비하르는 맨날 바닥을 계속 찍고 있다. 그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뭔가 주 정부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소득세 부과를 했을 때 네. 인도 전체 소득세에서 비하르가 몇 % 내냐? 그러면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주들 별로 중에 안 내겠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 너무 많아서. 0.52%.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려면 소득이 파악 가능한 파악도 돼야 인구여야 되죠. 음. 그러니까 포멀 섹터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자체가 없다는 없다. 뜻입니다. 공무원 빼고는 소득세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파악이 안 그것도 되니까. 공무원도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네. 그런데 여기 막대 그래프 제일 긴 곳이 마하라시트라거든요. 예. 비하르가 0.5인데 마하라시트라가 37.13을 찍습니다. 마하라시트라가 뭐냐? 그것도 평균의 오류인데요. 아시잖아요. 아파트값 평균 치면 안 되죠. 네. 중위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해야 그렇지, 되죠. 그렇지. 마하라시트라가 왜 그러냐? 뭄바이가 거기 있어요. 아, 뭄바이는 금융권이잖아요. 빼고 해야지. 금융권에서 아니 제가 받는 연봉이 몇 억인데 평균을 치면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억을 받을 때 현찰로 받나요? 금융권에서? 아니잖아요. 제가 펀드 매니저고 돈을 몇 억을 받더라도 다 유리지갑이죠. 그렇죠. 그럼 소득세 내야죠. 그렇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비하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가 잘 보일 텐데요. 가난도 한데 세수 기반도 약하고 세수 파악도 안 안 되면 돼요. 예, 소득도 투명하지 않네. 예, 그렇죠. 얼마 안 되는 소득이지만. 그 다음 사람이다. 그림은 이제 CMI라고 아주 공신력 있는 민간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인데 가로축이 GDP 1인당 GDP고 세로축이 1인당 월간 지출 비용이에요. 예. 비하르가 맨 밑바닥에 찍혀 있습니다. 소득도 거기에 적고 지출도 적고. 비하르 옆으로 바닥에 있는 게 JH라고 나왔는데 저게 자르칸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하르보다는 소득은 좀 많은데 지출은 조금 적어요.
그리고 차티스가르라는 곳이 그 옆에 있는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고요. 근데 참고로 차티스가르 같이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 옛날에 2000년에 그래 너희들 다 들어줄게 독립해서 만들어진 가난한 주들입니다. 아, 알짜가 독립하는 바람에 더 가난해진. 예. 좋긴 좋긴 있네. 예. 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니 도대체 비하르는 왜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어요? 인도 안에서도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똑같은 인도라고 하지만 따밀은 다르다며 몬바이도 다르고 비하르가 나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물어야죠. 그 답이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Permanent Settlement라는 법안입니다. 이게 1793년에 예. 동인도 회사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하르가 가난해진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식민 시기, 하나는 독립 이후 시기. 예. 그러면 퍼머넌트 세틀먼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면 무슨 영구 정착법 이렇게 그런 나오는데 오역입니다. 세틀먼트가 이게 레지던스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영구 합의라는 뜻입니다. 세금 징수 비율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세율 영구 고정법. 그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런 법이 179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인도에 손을 뻗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1764년에 벵골 지역을 먼저 장악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벵골 바로 옆이 이제 비하르, 자르칸트 포함 비하르죠. 네, 네, 예. 그런 곳인데 1770년에 벵골에 기근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니 식민지를 개척을 한 것이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동인도 회사잖아요. 예.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지. 돈 벌어야죠. 아니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해주고 주가 올리고 그거를 네덜란드에서 잘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영국에서도 만들어서 이번에 인도 가서 장사 좀 하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특권을 준 거잖아요. 예. 그쪽 지역은 너희들이 독점하고 심지어는 군대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1770년에 기근이 났어요. 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 그러면 뭘 뜯어와요 거기서? 뜯을 게 없지. 없죠.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왜 TSMC만큼 주가가 안 가요? TSMC만큼 뭘 못하니까. 예, 사이클 산업이라서. 그렇죠. 아, 그렇지. 저쪽은 파운드리니까 사이클을 안 타.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잘 벌어. PER을 30배, 40배 줄 거야. 너희들은 메모리잖아. 메모리는 범용 상품이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야 금년에 $20 갔는데 내년에 5센트 되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 믿고 투자해 이거잖아요. 그래, 월급이 300만 원인 거랑 가끔 주는 보너스가 300만 원인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르지. 아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뜯어올 게 없어. 영국에서 돈 갖다가 저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내년에 뜯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 제가 주총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네. 아니, 투자자들한테 좀 민망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엉망이네 이게 나올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1776년에 필립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세율을 고정을 합시다. 세율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고정액만큼 받아오면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쉽잖아요. 주주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세율 고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세율을 고정한다 그러면 그 해에 나오는 수확량에 따른 비율을 고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겠지. 그러면 또 들쭉날쭉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액 고정이구나. 사실은 세액 고정이에요. 세액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에 굉장히 많은 고려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 이 벵갈 지역은요.
자민다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리. 예. 세금 징수원들이 세금을 걷어와요. 뭐 조폭짓을 하든 뭐 뭘 하든. 하든.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땅 주인은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황제가 시킨 만큼 걷어와요. 그 황제가 무갈 황제죠. 근데 무갈 황제가 이제 벵갈을 잃고 자 동인도 회사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 공무원을 보내서 세금 거둘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지. 현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인도 농민들을 등쳐서 말도 안 통할 예. 텐데. 그다음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민다르를 고용할 수도 없잖아요. 영국 공무원 만들면 연금 줘야 되고 돈 비싼데 그렇지. 하청업체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자민다르들한테 하청을 시키는 거예요. 야 주인은 바뀌었지만 어차피 똑같은 일이니까 해라. 해. 어. 그리고 우리한테 갖고 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와서 금년엔 흉년이라 안 얼마 돼요. 못 드려요. 뭐 이러니까 자민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기준 연도를 정할 거야. 그리고 그 기준 연도에 정해진 비율 고액수가 고정액이야. 그걸 나한테 매년 가져와. 하늘이 두 쪽 나도 세금으로 250억 원 걷어와. 왜냐면 재작년에 250억 걷어왔잖아. 그러면 첫째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있겠죠. 봐주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비용이 비싸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흉년에는 또 걷어오는 액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의 PER이 높게 안 가니까 야 고정액으로 해. 그러면 이거예요. 이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프로님한테 세금 걷어오라고 그랬는데 줄 액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갖다 바칠 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열심히 거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야 내가 더 걷어내려면 야 수로를 까는 게 좋겠는데? 그렇지. 내 장사가 됐어 이젠. 그렇죠. 그리고 야 우리 지하 관정 파가지고 그렇지. 지하수 퍼낼 수 있게 해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하자. 저 옆에 동네 다 망해도 여기는 농사 잘 되게 만들면 다 내가 먹는 거네. 내가 먹지. 세금만 내고 이게 나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낼 때부터 이 친구들 요것만 내고 하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안정적으로 내고 지들도 꽤 먹고 이러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자민다르라는 제도를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자민다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도 동북부의 한 19% 정도의 관철을 시키는데요. 이때 관철을 시킨 사람이 콘월리스라는 그 이제 총독이에요. 인도 총독.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인물이 콘월리스입니다. 동인도 회사 지사장. 예, 그렇죠. 지사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쪽에서부터 자민다르 시스템을 했고, 그러니까 영국이 세금 매기는 시스템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자민다르만 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워요. 자민다르라는 그 재밌는 시스템이다. 예. 그래서 자민다르 시스템이 어떻게 동북 지역의 자리를 잡고 점점 역사적으로 넓어졌는지가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민다르가 영국에 갖다 줘야 될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산출량의 11분의 10입니다. 즉 90.9%를 영국이 먹는 거예요. 산출량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예, 엄청나죠. 아니 100가마니 농사지면 90가마니를 가져간다고? 90.9니까 91가마니죠 거의. 근데 거기 있는 농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농민은 생각 안 하죠. 그러고 남는 거를 자민다르가 먹는데 그게 11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니까 9.1%를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100을 내면 그 세금을 9대1로 대략 9대1로 영국인 동인도에서 본사와 그 세금 거둔 이른바 세리들이 나눠 먹는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얼마를 걷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기준 연도가 1793년이에요.
그 당시에 걷었던 액수를 고정을 시켜버려요. 있겠지, 그치? 예. 그리고 나서 자 90.9%는 영국이 먹는 거예요. 그건 너무 세잖아요. 2%님이 보셔도 영국이 그렇게 뜯어 먹어버리면 근데 그렇게 됐던 게 뭐냐? 영국은 이런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야 고정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더 필요해도 뜯어올 수가 없잖아. 영원히 고정이니까 퍼머넌트 세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세게 확 박아놔. 그래 더는 못하니까. 다시 못 고치니까. 그렇게 해서 세게 박아버리니까 최대 예산 징수액을 기준액으로 잡아서 그 중에 90.9를 내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년에 니네가 혹시 세금을 2배를 걷어도 딱 그 금액만큼만 주는 거야. 예, 거기서 90을 또 달라는 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제 됐죠. 근데 문제는 최대액을 잡은 상태에서 하면 평균이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선셋 로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겁니다. 자, 2%가 자민다르예요. 세금 그래서 받아. 저한테 세금을 250억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6월 30일 해질 때 딱 가져와야 돼요. 근데 250억을 못 걷었어요. 못 걷었어. 그래서 240억을 들고 와서 10억은 일주일만 연장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해가 지는 순간에 2%는 자민다르 자격 박탈이에요. 아, 너 세금 못 걷는구나. 나가. 그러고 나면 2%가 세금 걷던 그 땅을 경매에 붙여요. 아, 야, 이 새끼들. 그래서 베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자민다르 시켜줘요. 야, 동인도 회사 사업 잘하는구나. 예. 근데 살벌하게 뜯어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선셋 로 때문에 자민다르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액수를 못 맞춰요. 아니 가서 두들겨 패고 뭐 숨겨놓은 거 다 뜯어와도 이게 산출량이 안 좋은 해에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어음이든 뭐 그 다음 달에 어떻게 좀 넘겨서 내년으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CR도 안 막히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자민다르가 결론은 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가 선셋 로에 못 맞춰서 잘렸어요. 잘렸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땅을 관리를 하고 모든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토지 소유권하고 뭐하고 달라요? 그렇지. 경매도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2%가 갖고 있던 여의도 땅 영역을, 전체가 그렇지.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이거는 2%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여의도 땅 권리를 갖고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렇죠.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아, 내 나와버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세금 걷을 수 있으면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지주가 된 거예요. 결론은. 2%가 자민다르라는 게 세금 그래. 걷는 게 아니라 지주가 된 거예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 공화 정도 사실은 우리 심부름하고 세금 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라고 우리가 심부름 시킨 건데 그놈들이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하고 수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지주도 자기 자리를 잃을 위험이 항상 있죠. 있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빡빡해요.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그래. 앞으로 대대손손 네 거야라고 하면 처음 몇 년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물길도 깔고 할 텐데 예. 당장 내년에 내가 이 세금 못 맞추면 이거 날아가는데 미쳤다고 내가 그걸 해? 투자를 왜 해요? 금년에 최대한 뜯어먹어야지. 교수님 그거요. 어디 가면 있냐면 우리나라에도요. 나 진짜 얘기 몇 번 하는데 한강시민공원의 수영장 운영업체가 매년 경쟁 입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면 탈의실이 개판이에요. 그렇죠. 그냥 거적대기 하나 갖다 놔.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에. 야, 나 같으면 가구로 사물함이라도 하나 짜겠다. 제대로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내년에 우리가 입찰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 내구재를 어떻게 투자해?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구조화된 거예요. 그러면 자, 또 하나. 2%님이 자민다르 하다가 자격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자, 나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 30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월 28일에 도시로 나가서 돈을 고금 꼬겠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오죠. 근데 내년에 만약에 풍년이 안 들면 2%는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 돼요?
고금리 사채업자 거의 되겠지. 되죠. 그렇지. 그러면 사채업자는 2%를 제끼고 2% 밑에 있던 모든 부하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이 맞춰가지고 와. 그러겠지. 그러면 또 하나, 영국도 그 어려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민다르가 세액을 못 맞춘 농민의 모든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세금을 뜯어올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2%가 민주주의랑 자민다르인 상황에서는 아무도 감히 눈도 마주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야, 쟤네 집 다 뺐고 거기 음. 테이블까지 다 빼. 그러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구나. 예. 그러니까 비하르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지주와 노비처럼 사는 소장농들이 같이 사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솔리데러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지. 예,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1793년부터 98년까지 벵갈 총독을 지냈던 존 쇼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방안을 찬성을 했어요. 퍼머넌트 세틀먼트. 그러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자기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미 대세는 흘러가고 있죠. 이 사람은 인도 사람들은 소유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도의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도입을 시켜야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 목소리가 묻혀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인도 전체에 세 가지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바로 퍼머넌트 셀먼트, 그러니까 자민다르고 그다음에 료트와리가 있고 마할와리가 있는데요. 오늘 이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시스템의 차이는, 그러니까 료트와리는 뭐냐면 료트라는 게 농민이라는 뜻이에요. 농민한테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방법이에요. 그 세 가지가. 예. 마할와리는 뭐냐면 마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야 받는다. 너네 마을은 내년에 5억 맞춰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그렇게. 그러니까 자민다르 시스템을 갖고 있던 지역의 사회적 갈등 아시겠죠? 이제 갈등이 심하구나. 예. 그러면 보세요. 지주 카스트는 뭘 해야 돼요? 민병대를 거느리고 그렇지.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진압을 해야 되죠. 네. 농민 카스트는 어떻게 해요? 흉년 들면 전부 낫들고 저항해야지. 창 들고 그렇지. 밤에 빨치산 활동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지주 집만 덮쳐서 잘만 하면 1년 먹을 곡식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있으니까. 예. 야, 그게 그렇구나. 식민 시절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카스트 정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카스트는 다 소장농이야. 요 마을에 똘똘 뭉쳐야죠. 그러네. 똘똘 뭉쳐야 자민다르 하는 누가 와도 버티고 생존할 수 있죠. 그러면 자민다르 입장에선 저 마을에 들어가면 내가 칼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 그냥 갑니까? 되게 적대적이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세금 걷어 그럼 없어요. 그럼 아씨 없어? 뭐야 하고 가버리니까 그냥 그러고 해야 사는데 여기는 이제 신문에 얼굴 좀 나고 창피 좀 하면 되지 뭐 그렇다고 내가 몇 천억 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기는 치열하게 자본주의 비슷한 걸 하니까 아주 그렇구나. 분위기가 싸구나. 자 이제 그걸 이해하실 수 있죠. 있어요. 알아요. 그게 알겠어요. 첫째요. 자 그러면 비하르가 더 어려워진 두 번째 이유.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루 정부 시절에 뭘 하냐면요. 프레이트 이퀄라이제이션 팔러시라는 걸 해요. 52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국말로 하자면 광물 자원 균일 운송 가격 제도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루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인도가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철광석이나 석탄이 자르칸트에서만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포항제철이나 이런 기업은 다 자르칸트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실제로 타타는 중공업 투자를 자르칸트에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비하르잖아요. 옛날 비하르.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철강회사가 들어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난한 나라에 산업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내요. 뭐냐? 모든 광물은 인도 어느 지역에서 사도 가격을 똑같게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삼척 탄광에서 연탄을 사면 쌀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근데 제주도에서도 삼척 탄광에서 사는 연탄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팔아요 그럼? 국가 보조금으로. 아, 예. 국가 보조금으로. 자 그러면 겨울도 뭐 덜 춥고 연탄 떼는 거 귀찮기는 하지만 제주도에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럼 제가 석탄 때문에 삼척을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없지, 그렇지. 그러면 또 하나는 아니 포항제철 이런 데가 삼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이런 거예요. 바닷가가 입지가 좋으니까 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공장을 세우지. 예. 자르칸트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꼭대기까지 왜 가요? 왜냐? 1,500km를 운송을 하는데 트럭으로 어우, 운송하면 얼마 얼마 비싸요. 가격이 나올지 아시겠죠? 그렇죠. 도로도 안 돼 있는 50년대에.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보조금을 퍼주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첫째, 비교 우위가 없어지죠. 자르칸투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광물이 많이 나봤자 소용이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마치 거예요. 시험 예. 볼 때마다 모든 학생들의 점수는 그냥 다 똑같이 매긴다라고 하면 예, 잘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와 똑같네. 그렇죠. 예, 차이가 없으니까. 음. 근데 두 번째는 또 이거죠. 아니 광산을 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환경 문제 일어나죠. 이주 시켜야 되니까 난민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트럭들이 계속 석탄 싣고 다니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근데 혜택은 어디서 봐요? 1,500km 떨어져 있는 공장에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 내가 여기서 석탄 캐는 일을 하느니 항구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자원의 저주까지 같이 얽혀서 자본하고 산업이 다 유출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매번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아, 지역 균형 발전하자고. 지역 균형 발전하자. 아이고. 네.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지만 결론은 자르칸트와 비하르가 박살이 났다. 그나마 있었던 경쟁력이 전국 평준화 정책에 예. 희생이 됐구나. 그러면 국가에서 그나마 걷지도 못하는 세금을 어디다 썼다? 그 트럭 보조금에다. 1,500km를 석탄을 싣고 갔는데 그쪽하고 가격을 똑같게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 사회주의. 네. 내루. 그래서 요즘 이제 내루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IMF 외환위기 얻어맞고 이제 91년, 92년에 인도가 경제 개방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93년에 이 제도가 철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철폐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철강 공장이 지금 자르칸트로 들어와요? 아니지 그것도.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이미 세울 때 세워져 있고 뭐. 예.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요즘 말하는 그 광물 자원 균일 가격 제도의 저주라는 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196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해서 얼마나 빈곤율이 높냐. 그런데 위에서 다섯 번째 비하르를 보시면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다른 곳은 빈곤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빈곤율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정리는 달라도 그게 예. 되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이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예. 비율이니까 그게 줄어든다는 건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어. 그렇죠. 다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중간 쪽으로 많이 붙어라고 하면 예. 굉장히 떨어지는 굶는 건데. 사람들 수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비하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시험으로 치면 애들이 백지 내는 애들은 이제 없어. 그래도 예. 좀 몇 문제는 풀어. 다들 그렇게 예. 바뀌는데 비하르만
다들 백지 내고 다녀. 내고 그 상황이 안 바뀌어. 그 이후에 아주 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비하르하고 인도 전체의 1인당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인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비하르는 계속 밑바닥이죠. 아니 그런데 왜 비하르를 인도의 미니어처라고 해요? 인도의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인데 골칫거리죠. 정치판으로 보면 왜 그게 인도 전체를 축소하고 인도의 정치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요? 왜? 첫째는 힌디어를 쓰는 메이저 인구 그룹이 거주하는 지역에 표준화된 인구 집단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전체의 인구 비율만 보면 요거랑 비슷해? 예. 근데 또 하나 인구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실패의 내러티브가 인도의 내러티브를 인도가 실패한 내러티브를 극단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뭄바이가 지금 이 파이낸셜 센터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를 인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비하르가 사실은 평균인 거죠. 농업 지역에.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 다 비하르 같아 사실은. 예, 사실은. 근데 인도 선거, 이 복잡한 배경이 있었네요, 상당히. 갑자기 인도 정치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인도의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재밌잖아요. 조금만 더 따라가 봅시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